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입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예산안 처리 시한과 관련된 새누리당 입장이 강경 일변도입니다. 네. 단독 수정 동의안 준비를 엄포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에 열린 그 당내 회의에서 오늘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정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김재원 부대표는 또 이 각 상임위 간사들과 수석 전문위원들은 예결위 심사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오는 30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길 부탁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의 경우에는 이 30일까지 예산안을 확정 지어야 해서 실무적 작업을 감안해 29일 자정까지는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오전에 그 여야 3+3 회동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다른 정책 예산을 통해서 우회 지원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이 앞으로의 협상 과정, 나머지 다른 예산안 협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예산안 처리 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나 봐요. 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당내 회의에서요.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면서 시간이 필요하면 다음 달 9일까지 해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국회 선진화법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면 날짜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한을 늦출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굳이 다음 달 2일 처리를 강요하는 것은 날치기다. 이런 것이 새정치연합의 논리입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합의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날치기였다면서 국회 선진화법이 있든 없든 여당의 일방적 처리는 날치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비난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현재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진보 정당이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이 될지 여부를 가리는 헌재의 해산심판 사건 변론 기일, 오늘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권 또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일은 이 오전 10시부터였고요. 예. 오전에는 이 해산심판 사건의 당사자인 법무부와 진보당이 각각 제출한 서면 등을 재판관 등 이 재판 관계 당사자들이 최종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후에는 아마 이제 시작이 됐을 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이정희 진보당 대표 그리고 양측 대리인들의 구술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예. 이 절차가 끝나면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헌재가 근데 선고 기일을 오늘 바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에 정해서 공개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황 장관하고 이정희 대표는 지난 1월 24일 열린 첫 변론 기일 때도 진보당의 목적과 이 활동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짧게나마 공방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기일이 끝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헌재는 이 최종 변론이 끝나면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게 됩니다. 예. 규정상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이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면 그대로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헌재는 해산 심판 사건이 지난해 11월에 청구된 이후부터 지난 11월 4일까지 총
17차례의 공개 변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만, 진보당 내부에서는 헌재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시점을 다소 멀게 잡을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하고 이 대법원의 뿌리 깊은 긴장관계가 어떻게 발현이 될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예, 상황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여하튼 마지막 변론기를 맞은 진보당의 심정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네, 진보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오늘 당내 회의에서요.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청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오병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소신 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상규 의원은 강제 해산 시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박근혜 정부는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각이 되면 바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받아들여진다고 할지라도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서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새정치연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놓고 사파싸움 벌이고 있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권리당원 자격 요건을 둘러싼 1차 내부 논의는 별다른 잡음 없이 아주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차기 지도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이 선거인단 구성비를 둘러싸고서는 개파 간 셈법이 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운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진통도 따를 테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의원, 권리당원, 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비교적 진성당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당원 및 비당원 국민, 그러니까 일반 당원하고 일반 국민의 투표 결과 반영 비율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예. 무척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여기는 쪽은 일반 당원하고 국민의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더 높게 반영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대중의 인지도가 조금 낮은데 대신 전통적인 당내 기반이나 조직에서 우위라고 생각하는 쪽은 일반 당원과 국민의 투표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대의원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른바 룰의 전쟁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계파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제 전대 준비위가 회의를 했는데 경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큰 틀에서 현재 새정치연합의 당권 구도는요. 친노계 그리고 정세균계 크게 2파전 양상인 가운데 비노 및 중도계가 중간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중에서 친노계와 정세균계 기싸움이 따라서 특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친노계는 일반 당원하고 국민의 여론조사 비율을 30% 정도로 하고 나머지 비율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즉 3대 3대 4의 비율로 맞추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세균 의원 쪽은 일반 당원하고 국민의 비율을 20%로 그리고 대의원 비율을 50%로 권리당원 비율을 30%로 즉 2대 5대 3의 비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걸로 보자면은 정세균계와 비교해서 친노계 쪽이 일반 당원과 국민 목소리를 10%포인트 정도 더 반영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들 인정하시겠지만은 새정치연합 안팎에는 이 상대적으로 문재인 의원의 대중적 인지도가 그러니까 당 바깥의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죠. 예. 반대로 정세균 의원 쪽과 비노, 중도 쪽은 전통적인 당내 지지 기반이나 조직력 측면에서 다소 우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그리고 매끄럽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새정치연합의 당권 경쟁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요. 내부 갈등이 표면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근데 말씀해주신 새정치연합의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의 행보가 눈길 끄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당권을 향한 본격 행보, 그것도 이 당내외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오늘 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의제는 당권 행보이기 전에 대권 행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문재인 의원은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가 길을 잃고 있다. 국내 정치용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을 위한 긴 안목의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대북 정책을 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흥미로운 건 오늘 토론회의 시점입니다. 당초 이 토론회는요, 이미 한 서너 달 전에 문재인 의원 쪽에 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 의원 쪽이 콕 집어서 이 즈음으로 시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전대준비위가 구성된 뒤로 문 의원은 부쩍 바빠지긴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이 소득주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토론회를 열었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감세 철회, 불평등세 도입 등을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정견 발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 지난 20일에는 이 정치부 기자들하고 오찬을 했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전대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전제용으로 호남신당론이 나온다는 이 문재인 의원의 평소 스타일을 보면 무척 좀 전투적인 발언도 했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국회 바깥에서 각종 일정을 소화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좀 구축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이미 한 차례 대선에 나서서 새정치연합 역대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하기도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문재인의 자기 정치를 보여달라, 이런 주문에 시달려 왔습니다. 자기 정치 보여주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닌가 싶고요. 문재인 의원이 당초 다음 달 중순쯤에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오늘도 국회에서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오늘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자원외교의 실질적인 총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어떤 지위에 있든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든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증인으로 소환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위에 있었든지 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역이 없다. 그 말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자원 외교의 실질적인 총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네. 당연히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겁니다. 자원 개발, 특히 해외 자원 개발이 사실 과거 역대 정권들의 역점 사업이었던 만큼 자원 외교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까지 조사해야 국정조사의 취지에 맞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야말로 진짜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 3단계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 단계가 탐사 단계입니다.
성공률이 20% 미만이고 회수 기간도 아주 길지요. 두 번째는 탐사가 끝나면 경제성이 확인된 것에 한해서 개발을 합니다. 네네. 이걸 개발 광고라고 하고요. 예. 이것은 이미 경제성이 확인된 탐사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80-90%가 되지요. 네. 마지막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광고입니다. 이것은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익이 나오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는 지분 투자나 인수를 통하는 거기 때문에 곧바로 이익이 실현되는 그런 투자입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 때는 주로 탐사 광고 위주로, 그리고 금액도 이명박 정권하고는 비교 정도도 안 됩니다. 네. 비교의 대상도 안 됩니다. 조족지열이라고 할 수 있죠. 금액도 아주 작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노무현 정권 때 투입한 것들은 다 투입 금액 이상이 다 회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단기 성과를 위해서 개발 광고나 생산 광고 위주의 투자를 했습니다. 예. 탐사 광고는 일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는 사실은 이 개발 광고나 탐사 광고에 대한 실패나 손해는 이례적인 겁니다. 네. 이건 탐사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러한 개발 광고나 생산 광고를 대부분 실패했고 손해를 보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리 과정에서 돈만 더 들어가는 그런 사업만 남아있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운영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친이명박계로 통했던 정태근 전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원외교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떳떳하다면 조사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는 어제 정두원 의원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정 전 의원은 지지부진하게 끌기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 감사 청구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놓고 국정감사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8대 때 이제 당시 국회의원이셨습니다만 자원외교 관련 문제를 이미 제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기했죠. 그래서 지금 자원외교 논란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궁금해서요. 그 자원외교 사업의 문제점들은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아이고 제가 1분밖에 없는데 빨리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문제 제기했던 CNK 다이아몬드 같은 이제 범죄적 고의성이 있고요. 예. 또 다른 분류는 이제 이 경제성을 잘못 타설한 과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앞서 얘기가 됐던 정책적 오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기성 때문에 평가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현재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수준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더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게 제가 솔직히 의문인데요. 제가 CNK 다이아몬드를 한 6개월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범죄적 사실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고 고발을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감사의 목적, 범위, 대상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은요. 네. 3개월 내에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 것보다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놓고 저는 국정감사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고 야당에서도 사실 그 사이에 제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범죄적 사실은 무엇이고 정책적 오류는 뭔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문제로 흐르는 듯 했지만 지난 9일 청와대와 여당이 개입하면서 정파적 논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문제가 재원배분 문제에만 방점이 찍힌 것은 잘못이라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조례 관련 예산 편성을 두고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금은 크게 국세하고 지방세가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국세가 한 80% 정도 되고 지방세가 한 20%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출을 할 때 보면은 중앙정부가 40%고 지방정부가 60%를 지출하게 돼 있어요. 예.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죠. 걷기에는 중앙정부가 많이 걷지만 쓰기는 지방정부가 더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는 계속 중앙정부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방정부는 원래 재정이 부족한 상태고 우리나라 중앙정부 또한 넉넉하냐? 사실은 중앙정부도 지금 현재 재정 상태로 보면 넉넉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재정 부족 현상을 극복하는 그런 이제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대적 입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계속 부족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교세 부담률이 19%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OECD 평균보다 한 4에서 5% 정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덜 받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예. 한편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계속 재원 부담을 이전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24분입니다. 계속해서 뉴스 브리핑입니다. 안은필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이 되는 정윤회 씨를 감찰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오늘 세계일보가 후속 보도를 실었더라고요. 네. 정 씨를 감찰했던 실무자가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데 이어서 비서관도 사표를 냈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일보는 오늘 정윤회 씨의 공직자 인사 개입 의혹을 감찰했던 청와대 실무자가 사실상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데 이어 감찰을 지시했던 비서관도 2달 뒤 사표를 내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세계일보는 어제 정 씨에 대한 감찰 실무를 맡았던 A경정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A경정이 경질된 뒤 2달 정도 뒤에 지난 4월에 A경정의 직속 상관이던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사표를 냈다고 오늘 추가 보도를 한 겁니다. 청와대 해명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인데요. 그렇군요. 청와대는 당시에 조 비서관이 사표를 낸 이유를 개인 신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세계일보는 정윤회 씨 감찰에 깊숙이 관여했던 공직기관 비서관실 인사 2명이 잇따라 청와대를 떠났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 비서관은 정 씨 등의 감찰 업무를 맡고 있던 A경정의 전보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윗선에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일보는 조응천 전 비서관을 잘 아는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해 사실상 현 정부 개국공신이나 다름없는 조 전 비서관이 개인 신상을 이유로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직을 버리고 중도 사퇴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이 내용으로 계속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기획재정부 내용을 살펴보니까는 앞서 오프닝에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다음 달에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할 예정인데 기재부 관계자가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논란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의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관계자는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고민해야 하지만 기업 부담이 생기는데 이익의 균형을 어디서 잡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단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해고 여건 완화는 기업이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근로기준법 24조는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했을 때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해고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3년 이내에 해고자 우선 재고용 등의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예.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을 한 상황이죠. 네. 네, 기재부는 이런 사실을 두고 이제 또 해명을 했는데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니까 민주노총은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라며
살인이라면서 해고 요건을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정부는 살인 정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민주노총은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가 사실상 정규직조차 비정규직과 다름없이 언제든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고용에 있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없는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전제로 하는 노사정 대화는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화는커녕 연말 노사정에 대격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비판을 했는데요. 한국노총은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이며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아예 밀어내는 처사라며 기재부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기재부는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혀서 여지를 남기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예. 한편 고용노동부 측은 정리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아직까지 기재부와는 협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여지를 남겼는데 또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예.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만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측근이 고액의 학비를 받는 국제학교를 불법으로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고요. 예, 오늘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홍문정 의원의 전 비서관 A씨는 2011년 7월 경민국제 크리스찬 인스티튜드 학원을 인가받아서 경민학원 소유의 경기 의정부시 S빌딩 4층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홍문정 의원은 경민학원의 이사장이기도 한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학원이 경민국제기독학교라는 이름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인 것처럼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는 월 55만 원에서 74만 원 정도의 영어 학원비를 받는 학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학비를 받는 미국 학교처럼 1학년부터 12학년 과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으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학원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또 경기도 교육청의 단속에 이런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된 겁니다. 홍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A씨는 2012년 총선 당시에 홍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일한 뒤에 국회 7급 비서로 채용이 됐다가 올해 초에 다시 경민대로 복귀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설립 배경과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취재에 A씨는 답변을 거부했고 홍문종 의원도 해외 출장 중이라며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이 가장 유력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이번 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권 시장을 상대로 그동안 수사로 밝힌 선거 캠프 및 사조직의 불법 선거운동에 권 시장이 개입했거나 사전 공모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속된 상태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가 권 시장의 싱크탱크였던 대전미래경제연구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 회비를 받고 그 회비를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이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포럼의 고문인 권 시장이 이러한 사실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공모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한 캠프 관계자들이 전화 홍보 요원 77명에게 4,600여만 원을 지급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권 시장이 개입했는지 또는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이 된 권선택 캠프 회계 책임자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후보의 당선 또한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경비 노동자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군요. 분신으로 사망한 경비 노동자 이만수 씨가 일하던 곳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서울 일반 노동조합에 따르면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5일 회의를 통해서 용역업체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올해 말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만큼 이후에는 새로운 업체로 변경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지난 20일 현재 일하고 있는 경비 노동자 78명에게 해고 예고 통보장을 보냈습니다. 통보장에는 오는 12월 31일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용역업체 변경 공고문도 아파트 안에 게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대외협력국장은 현재의 용역업체는 이 아파트와 15년 이상 계약을 갱신하며 일을 해온 곳이다 라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이 씨 등의 분신으로 아파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업체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보복성 해고이다라는 주장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계약기간 종료이지만 최근 있었던 이만수 씨의 분신 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기 국장은 또 일부 입주민들은 노조가 있어서 자꾸 시끄러워진다라는 인식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노동자 중에서 68명은 노조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의사들이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는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런 보도가 또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파장이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머니투데이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 케이블 방송 외주 제작사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 보낸 촬영 협조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성형외과에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하면서 협찬으로 외주 편집 비용 400만 원을 부담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공문에는 60분인 방송 시간과 성형외과를 소개하는 분량은 60분 중에서 8분이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그 병원 측에서 400만 원을 내는 거죠? 그렇죠. 출연료를 받는 게 아니라 내고 출연하는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0분 가운데 8분이 이제 그 할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주 제작사가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공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상단에는 외주 제작사가 아니라 그 케이블 방송의 로고를 또 사용을 했고요. 또 발신자를 케이블 방송 소속의 작가이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이 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공동 저작권을 갖는 영상 파일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문을 제보한 제보자는 이에 대해서 다수의 의사들이 이 같은 제안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른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은 방송 출연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협찬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 측은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제작비 5천만 원을 부담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사들이 돈을 내고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는 뜻인데요. 방송과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관계자도 이러한 관행을 인정했다고 머니투데이에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 누리꾼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진짜 실력 있는 의사는 시간이 없어 방송 출연 못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출판사 샘앤파커스에서 일을 하다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가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성추행 사건과 그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2차 가해 그리고 법원의 재정신청 각하 또 샘앤파커스 측의 무성의한 답변 등이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켰다라는 것이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앞서서 이 피해자는 샘앤파커스 측에 항의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출판사 관계자는 네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샘앤파커스에는 규정에도 없는 이렇게 수습 17개월을 보냈거든요. 이 피해자가. 수습 기간이 17개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사원 전환을 결정되는 면접날에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피해자가 주장을 한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이모 상무를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세멘파커스 박시형 대표 측에 이번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했지만 지난 21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한 박 대표 측은 박 대표 개인 일신상의 문제로 11월 26일까지 답신하겠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보냈고 성추행 피해자는 답변이 온 다음 날인 22일 서울시내 종합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박진희 전국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 분회장은 미디어 오늘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어서 가족들과 상의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다며 출판노조에서도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개의 뇌 사진을 찍었는데 네. 개들은 주인을 사랑하고 가족으로 여긴다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점에서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예. 과학자들이 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상황에 따라서 뇌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개의 뇌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요. 미국 에모리 대학 연구팀은 개를 MRI 장치 위에 눕도록 훈련을 시킨 뒤에 주인의 냄새 또는 다른 낯선 개의 냄새 등 다양한 냄새를 개가 맡게 하고 이때마다 나타나는 뇌파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후각이 발달한 개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첫 번째 감각이 후각이라는 점을 이용한 건데요. 예. 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냄새를 가장 우선순위로 맡았고 특히 그 냄새의 주인공이 자기의 주인인 경우에는 뇌 속에서 보상중추라고 불리는 곳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보상중추는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개와 주인의 교감관계가 마치 아기와 부모 사이에 형성되는 유대관계와 비슷하다는 주장입니다. 겁을 먹거나 무언가가 무서워진 개는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주인에게로 가는데 이것은 다른 반려동물이나 가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또한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대로라면 개는 영장류가 아닌 동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간하고 눈을 마주보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이 오늘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앞에 뉴스 코너에서도 자세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예. 드디어 1년간의 대장정,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정당의 해산 여부를 가름한다는 것, 그래서 역사성을 갖는 거죠. 예. 통합진보당의 정체성이나 정치적 노선, 추구하는 바를 동의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민주헌정 질서 속에서,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이름으로 어떤 정당을 해산하느냐 또는 그래서는 안 되느냐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아주 양측은 치열한 변론을 펼쳐왔고요. 법무부는 진보정당,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인데 요즘은 이름을 진보당으로 바꿨죠.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연계된 정당의 위헌성 주장했고, 각종 선거 때 북한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른바 강철군과 김영환 씨의 증언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진보당은 국가정보원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국면 전환용 사건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소수 정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게 지금 방어의 초점입니다. 예. 한편 그 선고가 오늘 바로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따로 기일을 정할 걸로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잘 살펴봐야 할 게, 그리고 의미가 있는 대목이, 얼마 전에 지금 이석기 진보당 의원 구속 중이지 않습니까? 그 내란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지금 회부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 빠르면 내년 1월 말께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물론 그건 대법원에서 하는 거고 지금 이것은 헌재에서 하는 거지만 두 사건이 통진당의 핵심으로 알려진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게 더 먼저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그 뒤에 내려질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법조계에서는 대단한 관심인 겁니다. 그리고 헌재와 대법원 사이에서 우리가 가장 어른이다 말하자면 사법부에서 이런 묘한 그 기류 같은 것도 있거든요. 두 기관이 자존심 싸움을 벌일 만큼 유치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헌재는 나름대로 대법원과는 다른 의미에서 가장 최상위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예. 대법원은 사법부의 가장 최상위 기관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대법원이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양쪽에 거의 같다고도 볼 수 있는 통진당, 진보당에 관한 두 굵직한 사건을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선고가 먼저 내려지느냐, 이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 선고가 이제 언제쯤 내려질지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따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선례에 따르면. 예. 근데 물론 다음 선고 기일은, 그러니까 이제 최종 공판일이죠. 최종 선고 공판. 그건 언제다라고 예고를 할지, 아니면 추후에 그걸 지정해서 공시를 할지는 아직은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놓고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세월호 참사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1차적인 단계죠. 그리고 사건의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모호합니다만, 배상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국가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배상할 필요는 없다, 보상하라 그러면은 그것은 불가피한 사고였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 그리고 향후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의 여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미 상당 부분 가져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계속 터지고 있어서 참 답답은 한데요.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일단 오늘 국회에다가 정부 측에서 특별법 초안을 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문제가 한참 쟁점이 됐던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고요. 세월호 피해 구제 대책 특별법.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족들과 긴 마라톤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국회에서 교섭을 벌여왔던 세월호 특별법은 아니고요. 세월호 피해 구제책 특별법 초안을 오늘 이제 국회로 넘겼는데, 예. 거기에 배상과 보상 이 두 가지를 다 열어놓느냐, 아니면 배상은 빼고 보상 쪽으로만 거론을 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인 거죠. 물론 정부 초안에서 배상이 빠져 있다고 해서 배상의 길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국회 단계에서 그걸 강력하게 제동을 걸거나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배상의 길도 넣어놓는다면은 큰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여당과 정부 일각의 기류를 보면 이것은 불가피한 사고였다. 그리고 정부, 즉 국가가 잘못한 것은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배상을 할 건 아니고 보상을 잘 하면 된다. 만약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정부, 또 정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 측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여야 2명씩으로 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듭니다. 일단 그래서 특별법 초안을 보고를 받고 이것을 토대로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법안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참사 이후 여야 의원들이 그동안 각각 발의를 했던 법안만을 보면 그 법안명에, 법안 이름에는 보상이나 지원 등은 있어도 배상이라는 용어는 들어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당과 야당 사이에는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배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네,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원에 의한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현재 국가의 행위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해양경찰 소속의 고속정장 123호, 아마 그 화면 수십 번 보셨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실 텐데요. 그 검은 보트처럼 생긴 고속정이 하나가 세월호 앞부 선수 부분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빠르게 123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 123정이 다가가서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만 낼름 태우고는 바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법원에 기소된 것은 그 고속 정장밖에는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못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 정부가 잘못했다,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하고 열 몇 시간 동안 그저 바라보만 보고 있으면서 구조에 실패했다, 여기엔 정부 책임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하면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보상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아직 법원의 최종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특별법 피해 구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배상을 제외해버린다는 것은 중요한 관문은 통과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예단을 하고 배상을 뺀다는 것은 일단 어불성설이고 단계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문제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므로 배상과 보상 이 두 가지를 다 열어두고 국가는 책임이 없다, 이런 게 만약에 나중에 사법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그때는 배상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미리부터 예단을 갖고 배상을 빼려 하는지 저는 그게 새누리당이나 정부 일각에 대해서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마치 이건 좀 과한 비유 같긴 합니다만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정부가 우리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께 개인적 보상은 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배상은 하지 않으려고, 배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용을 써왔지 않습니까? 예. 물론 히로시마 법원 같은 데서는 배상이 맞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금 일본 정부는 그걸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계속 뿌리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태도와 기본적으로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반론을 받았을 때 정부에서 뭐라고 할지 답변이 참 궁색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오는 걸 봐가면서 이걸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근데 그때까지 배상 보상 절차를 너무 한양 없이 늦출 수만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배상과 보상의 길을 일단 다 열어두는 게 저는 사리에 맞다고 봅니다. 예,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근데 그렇습니다. 이전 사례들의 경우에는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마치 지금 세월호 참사가 너무 충격이 크고 하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좀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니까 배상 판결이 없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1993년, 지금부터 한 20년쯤 됐나요? 당시에 굉장히 큰 참사였죠. 서해 페리오 사건 당시에도 일괄적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니까 여기에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이. 예.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선사나 해운조합은 물론 국가에 대해서도 지방해운항만청 직원이 선박 운항 상태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서 공동배상하라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하고 너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인천지방해운항만청, 그다음에 진도 VTS 이런 데들 선박 운항 상태에 대한 감독 의무 게을리했던 거 이미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전례가 있고요. 또 지난 2005년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입파도라는 섬의 보트 침몰 사고 당시에도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늑장 구조 등 해경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잘못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판결들이거든요. 그
연이었던 20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이런 판례들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행정부로서는 참작을 해야죠. 왜냐하면 배상인지 보상인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판례들이 내려져 왔는지를 살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